본 강의는 한동대학교 김세진 교수와 경북대학교 조규철 교수의 공동 제작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첫 장입니다. 오늘은 스프링 부트의 기초를 다루되 그 출발점인 자바 복습부터 시작합니다. 스프링 부트는 자바 언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입니다. 따라서 자바의 문법과 객체 지향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스프링 부트의 구조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프링 부트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자바 문법의 핵심을 다시 살펴보고 그것이 웹 아키텍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문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바의 철학이 스프링 구조 안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은 2페이지입니다. 이 그림은 웹 애플리케이션의 기본적인 동작 구조를 보여줍니다.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요청을 보내고 컨트롤러가 이 요청을 가장 먼저 받아 처리합니다. 컨트롤러는 요청을 분석한 뒤 실제 로직을 담당하는 서비스 계층으로 전달합니다. 서비스는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DAO를 호출하며 DAO는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여 결과를 반환합니다. 이 구조는 관심사의 분리 원칙을 실현한 형태입니다. 각 계층이 자신의 역할에 집중하기 때문에 코드의 유지보수성과 재사용성이 높습니다. 컨트롤러는 요청과 응답을 담당하고 서비스는 로직을 수행하며 DAO는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이번은 3페이지입니다. 이 그래프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떤 기술이 많이 사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바가 3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바가 여전히 기업용 시스템과 백엔드 분야에서 핵심 언어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뒤를 자바스크립트와 파이썬이 잇고 있으며 리액트나 노드, JS 같은 프론트엔드 기술도 점차 성장하고 있습니다. 즉, 자바 기반의 백엔드 개발 역량과 함께 프론트엔드 연동 능력도 중요합니다. 스프링 부트는 이러한 기술 흐름 속에서 자바 생태계의 중심에 있으며 서버 개발을 단순화하고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번은 4페이지입니다. 이 그림은 스프링 부트가 자바 언어 위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스프링 부트는 단순한 개발 도구가 아니라 자바 생태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입니다. 과거 자바 웹 개발은 복잡한 설정이 많았지만 스프링 부트는 자동 설정 기능을 통해 개발자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즉, 설정보다 관리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기본 환경을 자동으로 구성하고 개발자는 핵심 로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바의 클래스, 객체, 메서드, 인터페이스 개념은 스프링 부트 구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바의 기초 문법이 바로 스프링 부트의 동작 원리를 뒷받침하는 핵심입니다. 이번은 5페이지입니다. 이제 자바의 핵심 개념을 다시 정리합니다. 스프링 부트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즉 OOP 철학을 기반으로 설계된 프레임워크입니다. 자바의 중요한 개념은 클래스, 객체, 상속, 다형성, 캡슐화입니다. 이 개념들은 스프링 구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서비스는 인터페이스와 구현체로 나뉘고 컨트롤러는 객체 간의 관계를 관리하며 B는 싱글톤으로 관리됩니다. 자바 문법은 스프링 부트의 구조적 원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문법을 단순한 코드 규칙이 아니라 실제 웹 시스템이 동작하는 언어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은 6페이지입니다. 맵은 키와 밸류를 한 쌍으로 저장하는 자바의 자료 구조입니다. 키는 중복될 수 없지만 밸류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맵의 가장 큰 장점은 키를 이용해 데이터를 빠르게 조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는 REST API에서도 자주 사용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잔 형태의 데이터를 전송하면 서버는 이를 맵 형태로 받아 처리합니다. 맵은 단순한 자료 구조를 넘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데이터 교환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스프링에서는 add request body를 통해 잔 데이터를 맵으로 변환해 받는 방식이 자주 사용됩니다. 즉, 맵은 웹 개발의 핵심적인 데이터 구조입니다. 이번은 7페이지입니다. 이 코드는 자바의 해쉬맵을 사용하는 기본 예제입니다. 해쉬맵은 맵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대표적인 클래스입니다. 여기서는 이름을 키로, 전화번호를 밸류로 저장합니다. put 메서드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get 메서드로 조회합니다. 예를 들어 앨리스를 키로 검색하면 010-1234-5678이라는 값이 반환됩니다. 이 방식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인덱스를 통해 데이터를 찾는 원리와 유사합니다. 스프링 부트에서도 맵은 잔 변환이나 리퀘스트 바디 처리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됩니다. 즉, 단순한 문법 예제가 아니라
RESTful 데이터 처리의 기초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예제입니다. 이번은 8페이지입니다. 이 코드는 스프링 부트에서 맵을 실제로 활용하는 예시입니다. at REST 컨트롤러와 at request 매핑을 사용하여 API를 만들고 at POST 매핑을 통해 데이터를 받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잔 데이터를 전송하면 서버는 이를 맵, 스트링 형태로 받아 네임과 이메일을 추출합니다. 그 후 새로운 해쉬맵을 만들어 메시지, 네임, 이메일, 그리고 이름의 길이를 담아 응답으로 반환합니다. 리스폰스 엔티티, OK는 HTTP 200OK와 함께 잔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이 예시는 맵을 이용해 요청 데이터를 받아 처리하고 다시 응답으로 변환하는 전체 과정을 보여줍니다. 즉, 맵은 단순한 자료 구조가 아니라 REST API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은 9페이지입니다. HTTP 메서드 중 get은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사용됩니다. 즉, 클라이언트가 이 정보를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서버는 해당 리소스를 반환합니다. 예를 들어 REST 템플릿 getFor object는 API 아이템주 주소로 요청을 보내 데이터를 가져오는 코드입니다. get 요청은 서버의 상태를 변경하지 않으며 단순히 데이터를 조회하는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이 요청은 여러 번 호출하더라도 결과가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명등성이라고 하며 REST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get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요청 방식입니다. RESTful API의 신뢰성을 유지하려면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번은 10페이지입니다. POST는 서버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즉,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새로운 리소스를 생성하라는 명령입니다. REST 템플릿 POST for object는 API 아이템주 주소에 new 아이템 객체를 전송하여 서버에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POST는 서버의 상태를 변경하기 때문에 명등하지 않습니다. 같은 요청을 여러 번 보내면 데이터가 중복으로 생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OST 요청에서는 데이터 유효성 검증과 중복 방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스프링 부트에서는 이러한 로직을 컨트롤러가 아닌 서비스 계층에서 처리하여 역할을 분리합니다. 컨트롤러는 요청을 받고 서비스는 로직을 수행합니다. 이 구조가 RESTful 아키텍처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번은 11페이지입니다. 풋 방식은 서버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전체를 교체할 때 사용하는 요청 방식입니다. 즉, 클라이언트가 변경된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면 서버는 해당 리소스를 찾아 새로운 내용으로 교체합니다. 예를 들어 REST 템플릿 put처럼 작성하면 지정한 아이디의 데이터를 새로운 내용으로 업데이트합니다. 포스트와 달리 put은 명등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같은 요청을 여러 번 보내더라도 결과가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put은 데이터 갱신에 적합하며 전체 객체를 교체하는 경우 주로 사용합니다. 스프링 부트에서는 컨트롤러가 요청을 받고 서비스 계층이 실제 수정 로직을 처리합니다. 이번은 12페이지입니다. 딜리트 방식은 서버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삭제할 때 사용하는 요청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REST 템플릿 딜리트 코드처럼 특정 아이디를 가진 데이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서버의 상태를 변경하기 때문에 실행 후에는 해당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딜리트는 명등성을 갖습니다. 즉, 같은 요청을 여러 번 보내더라도 결과는 동일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요청에서 이미 삭제된 리소스라면 이후 요청은 단순히 삭제할 대상이 없음을 의미할 뿐 오류는 아닙니다. 스프링 부트에서는 컨트롤러가 삭제 요청을 받고 서비스 계층에서 데이터 유효성을 확인한 후 삭제 처리를 수행합니다. 데이터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위해 로그 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은 13페이지입니다. 캡슐화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기본 개념 중 하나로 데이터와 메서드를 하나의 단위로 묶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부 구현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인터페이스를 통해 노출합니다. 이를 통해 코드의 안정성과 유지보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내부 구현이 바뀌더라도 외부에서는 동일한 게터와 세터를 통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터에서 유효성 검사를 추가하여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캡슐화는 코드의 가독성과 재사용성을 높이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내부는 숨기고 외부에는 필요한 통로만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은 14페이지입니다. 상속은 기존 클래스를 확장하여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개념입니다. 이는 코드의 재사용성과 계층적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능입니다. 부모 클래스의 필드와 메서드를 자식 클래스가 물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통 기능은 부모 클래스에 정의하고 자식 클래스에서는 특화된 기능만 구현합니다. 이로써 중복 코드를 줄이고 유지보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is-a 관계를 표현하여 클래스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상속은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구조를 계층적으로 만들고 확장 가능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번은 15페이지입니다. 다형성은 하나의 타입이 여러 형태로 동작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즉, 같은 메서드가 객체의 타입에 따라 다르게 동작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이 있습니다. 오버로딩은 컴파일 시점에서, 오버라이딩은 실행 시점에서 다형성이 결정됩니다. 다형성은 코드의 확장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핵심 원칙입니다.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를 쉽게 만들며 동일한 코드로 여러 객체를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즉, 하나의 인터페이스, 여러 가지 구현이라는 개념이 다형성의 핵심입니다. 이번은 16페이지입니다. 오버로딩은 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매개 변수의 타입이나 개수만 다르게 하여 여러 개 정의하는 기법입니다. 컴파일러가 호출 시점에 어떤 메서드를 실행할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calculator 클래스에서 add와 add 같은 메서드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이름으로 다양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버로딩은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고 메서드명을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국 개발자가 더 직관적이고 유연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번은 17페이지입니다. 오버라이딩은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받은 메서드의 동작을 자식 클래스의 특성에 맞게 바꾸는 방식입니다. 컴파일 시점이 아니라 실행 시점에 실제 객체의 타입을 기준으로 어떤 메서드가 호출될지 결정됩니다. 이를 동적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오버라이딩은 프로그램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높이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핵심 특징 중 하나입니다. 상속과 함께 사용하면 코드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클래스의 동작을 자유롭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은 18페이지입니다. 이 예시는 애니멀 클래스를 상속받은 캣과 독 클래스의 오버라이딩 예제입니다. 애니멀 클래스에는 기본 사운드 메서드가 있고 캣과 독 클래스는 각각 이 메서드를 재정의합니다. 캣 클래스에서는 야옹, 독 클래스에서는 멍멍이라는 문자열을 출력합니다. 메인 메서드에서 애니멀 타입으로 캣과 독 객체를 생성하면 실제 실행 시 객체의 타입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다형성의 실제 동작입니다. 하나의 타입으로 여러 형태의 객체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코드의 재사용성과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이번은 19페이지입니다. 오버라이딩의 가장 큰 장점은 코드의 유연성입니다. 클라이언트 코드는 상위 타입의 애니멀만 알고 있어도 다양한 하위 클래스의 객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코드 수정 없이도 새로운 하위 클래스를 추가하여 기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지보수성과 확장성을 높이는 중요한 구조적 장점입니다. 다형성과 오버라이딩은 함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핵심을 이루며 코드의 재사용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실현합니다. 이번은 20페이지입니다. 추상화는 불필요한 세부 구현을 숨기고 공통된 속성과 동작만을 드러내는 개념입니다. 자바에서는 앱스트랙트,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로 추상화를 표현합니다. 추상 클래스는 상속 관계에서 공통 기능을 제공하며 일부 메서드를 강제로 구현하도록 합니다. 일반 메서드와 추상 메서드를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구조를 명확히 하고 공통 기능은 유지하면서 개별 클래스의 차별화된 동작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추상화는 복잡한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코드의 재사용성과 확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은 21페이지입니다. 이제 추상화를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비클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입니다. 모든 탈 것이 공통으로 가지는 속성과 동작을 정의해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 메서드는 모든 차량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하는 시동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드라이브는 차량마다 다르게 동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상 메서드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즉, 하위 클래스가 반드시 구현하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래의 카 클래스는 비클을 상속받아서 드라이브를 도로를 달린다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재정의했습니다.
이렇게 추상 클래스는 공통 기능은 제공하면서도 세부적인 구현은 자식 클래스에 맡깁니다. 결국 추상화를 통해 코드의 일관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은 22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추상화를 구현하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클래스가 반드시 구현해야 할 메서드를 정해놓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자바 8 이전까지는 모든 메서드가 추상 메서드였지만 자바 8부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디볼트, 메서드와 스테이틱, 메서드가 추가되면서 기본 구현을 가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디볼트는 기본적인 동작을 정의해둘 수 있고 스테이틱은 클래스 차원에서 공통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바에서는 다중 상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여러 기능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중 구현이라고 합니다. 즉, 여러 인터페이스를 한 클래스가 동시에 구현하여 기능을 유연하게 조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특징이 복잡한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확장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은 23페이지입니다. 이번 코드는 플라이어블 인터페이스를 예로 든 것입니다. 이 인터페이스에는 플라이라는 추상 메서드가 정의되어 있고 자바 8 이상에서는 디볼트, 메서드로, 랜드도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착륙이라는 기본 동작을 구현해둘 수 있는 거죠. 버드 클래스는 플라이어블을 구현하면서 플라이를 날아간다라는 구체적인 동작으로 재정의했습니다. 그런 다음 플라이어블 타입으로 버드 객체를 만들어 호출하면 플라이와 랜드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추상화가 왜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공통된 규약을 제공하면서도 각 클래스가 고유한 동작을 자유롭게 정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인터페이스는 다형성과 추상화를 동시에 실현시키는 핵심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은 24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객체 지향의 4가지 원칙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캡슐화는 데이터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필요한 인터페이스만 공개하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 상속은 기존의 코드를 재사용하여 중복을 줄이고 계층적인 구조를 만듭니다. 세 번째, 다형성은 하나의 타입으로 여러 형태의 객체를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상화는 불필요한 구현을 숨기고 핵심적인 특징만을 드러내는 개념입니다. 이 4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캡슐화가 안정성을 주고 상속이 재사용성을 높이며 다형성과 추상화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결국 이 4가지 원칙을 잘 조합하는 것이 좋은 객체 지향 설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은 25페이지입니다. 이제 오늘 수업의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기본 원칙과 HTTP 통신 방식, 그리고 스프링 부트에까지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앱 서비스를 개발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개념입니다. 스프링 부트는 자바의 객체 지향 철학 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 배운 원리를 잘 이해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큰 기반을 다지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프링 부트를 훨씬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있게 프로젝트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